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예식장 문턱까지 갔다가 파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연을 신청하게 된 건 최근에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한 적이 있었어요. 1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몰라볼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희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건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별일 없이 무난하게 결혼식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예식 직전에 아빠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고 잠시 자리를 피해 전화를 받으셨죠. 저희는 오픈되어 있던 예식장이라 신부 대기실에서 밖의 상황을 전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전화를 받으시더니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불러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가셨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갑자기 아빠의 뒤를 따랐고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던 저는 창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여기에서 터져버렸고 잠시 뒤 신부 대기실로 들어온 예비 시모가 하객들을 밖으로 내보내더니 문을 잠갔고 붉어진 얼굴로 저에게 갑자기 화를 내셨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비 시모가 꺼낸 한마디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너희들 지금 우리 집안 상대로 사기 결혼식을 올리는 거냐? 아까부터 예비 사돈어른이 심각하게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얼굴 표정이 하도 어둡길래 신경이 좀 쓰여서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직원들을 불러 모아 밖으로 뛰쳐나가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내가 잠깐 뒤따라 나가봤거든. 건물 밖으로 나간 예비 사돈어른이 직원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알아? 너희 공장이 넘어갔다더라. 870억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이 어떻게 결혼식 직전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니? 그럼 이런 상황을 너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 대해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혼식을 강행하려 했다는 건 누가 봐도 사기 결혼인데 너는 뻔뻔하게 하객들과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어. 이 결혼 없던 걸로 해야 되겠다. 870억이나 되는 공장이 넘어갔다는 건 너희 집은 쫄딱 망했다는 거잖아. 우리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아무 대가 없이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 알아?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하나 보고 의사인 내 아들과 결혼시킨 거다. 어머님, 잠시만요.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저희 아빠 공장이 왜 넘어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면 제가 미리 알았겠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너희 부모가 알고 있겠지. 나는 뒤에서 전화 통화했던 거랑 직원들과 대화 나누는 걸 듣고 있었던 것 뿐이라고.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 엄청난 자산의 소유자인 너희 집안이 내 아들이 의사라고 덜컥 결혼시키는 것부터가 이상했거든. 우리도 못 사는 형편 아니고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을 만큼 평균 이상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긴 하지만 너희 집안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고 막내딸인 너를 더 큰 재력이 있는 집안에 보내는 게 아닌 내 아들과의 결혼을 허락했다는 거에 나는 좀 의아했었거든.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의심은 필수고 가족도 믿지 말라고 했었는데 내 아들과 결혼을 허락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뭔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더니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거야. 상견례에서도 아무 말도 없이 너랑 내 아들과 둘이서만 잘 살면 된다고 하길래 뭔가 있을 것 같더니만 나한테 딱 걸렸지? 계속 거기 앉아 있을 거야? 방금 내가 하는 말 이해 못했니? 거지 팔사기 같은 너희 집안과 파투 낸다고. 예비 시모는 갑자기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더니 하객들을 전부 다 내보내고 저에게 알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저희 아빠의 공장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예비 시모의 말을 100%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를 풀어나가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일단 제가 직접 아빠한테 전화해서 상황 파악을 해보겠다며 예비 시모의 흥분을 가라앉히려 했는데 제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드레스를 입고 앉아있는 저에게 달려들더니 결혼식은 이미 끝났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면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예비 시모의 손을 급하게 피하긴 했지만 머리에 얹어져 있던 면사포가 예비 시모의 손에 쥐어졌고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분노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제 앞에서 면사포를 찢어버렸습니다. 살면서 거지 발사계라는 말도 그때 처음 들어봤죠. 상황 파악을 먼저 하지 못하고 의심부터 하는 예비 시모의 난리치는 행동에 신부 대기실 밖에 있던 저희 가족들과 예비 시댁 식구들이 문을 두드리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식장 관계자의 도움으로 잠겨있던 신부 대기실의 문이 열렸고 양가 집안 식구들이 급하게 들어왔지만 이미 신부 대기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제 드레스는 예비 시모에 의해 전부 찢겨버린 상태였어요. 예식 직전에 벌어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저희 가족들은 경악을 했고 예비 시댁 쪽 식구들 또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찢긴 드레스를 움켜쥔 상태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달려와 걸치고 있던 마이로 덮어주었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수지가 뭘 잘못하기라도 했어요? 이제 곧 예식 시작인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결혼식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결혼식은 무슨 결혼식이야? 엄마 아니었으면 너는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다고. 내가 좀 전에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 저 집안 망했단다. 나한테는 87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엄청난 공장이라고 떵떵거리며 자랑하더니 좀 전에 전화 통화하면서 예식장 밖으로 나가길래 따라 나가 봤거든. 그런데 내 예상대로 공장이 부도났다더라. 직원들과 심각하게 대화하더니 공장이 다른 업체로 넘어갈 준비가 끝났다고 결혼식 끝나는 대로 회사로 가야 한다는데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니? 회사가 부도났으면 빚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럼 너는 의사 생활하면서 평생 저 집안 빚 갚다가 세상 떠날 거 아니야. 어머, 수지야.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니? 저기요, 사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거든요? 저희 남편 회사가 왜 망한다는 거예요? 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그쪽이 알고 있다는 거죠? 만약 그쪽이 잘못 알고 오해했을 수도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요? 전화 통화하는 걸로 회사의 전체적인 상황을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저기 오네요. 여보, 좀 전에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글쎄, 예비사돈이 당신 회사가 다른 업체로 넘어갔다면서 부도났다고 자기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다면서 수지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놨어요. 도대체 무슨 통화를 했길래 예비사돈이 저 난리예요? 뭐라고? 아니 우리 회사가 망했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저기요 사돈, 지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저희 회사가 왜 망했다는 거죠? 저 사람 정말 뻔뻔하네. 내가 좀 전에 똑똑히 들었다고. 그쪽 870억짜리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며. 내 두 귀로 전부 들었는데 어디서 팔뱀이야? 뭐라고요? 제 회사가 다른 업체로 넘어갔다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요. 일단 좀 전에 제가 직원과 통화하는 걸 엿들었나 본데
저희 회사 합병 문제로 직원들과 상의 중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회사의 좀 더 큰 발전을 위해 결정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라 신설을 할지 흡수 합병을 할지 고민 중이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건데 무슨 근거로 회사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 제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 결혼식이 가능했을 거라 보세요. 이 사람이 끝까지 거짓말을 하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요? 방금 합병이라고 했어? 나는 그런 단어를 들은 적도 없다고. 이 결혼 무조건 파혼이야. 너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재벌 집안의 막내딸을 너한테 조건 없이 보내는 게 이상하다고 그랬잖아. 이거 봐봐라. 100% 사기 결혼 맞지? 합병? 웃기고 자빠졌네. 회사가 넘어가는 걸 어디서 합병이라고 둘러대고 있어? 우리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소송 진행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다들 그만 돌아가자고. 괜히 시간만 버렸네. 저희 가족은 예비 시모의 행동에 상당히 당황했어요. 엄마는 아빠한테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냐고 다시 물어봤는데 아무 일 없다며 예비 시모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예비 아주버님이 예식장 밖으로 나가려는 예비 시모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아침에 약 드셨어요? 제가 분명 빼먹지 말고 꼭 챙겨 드시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설마 약을 안 먹고 나온 건 아니죠? 만약 아침 약을 챙겨 드셨다면 아직까지 약 기운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흥분하지 않을 텐데 지금 어머니 행동을 보면 약을 아예 먹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제 눈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그걸 빼먹겠니? 너한테 전화 오자마자 바로 챙겨 먹었지. 그리고 이거 봐봐라. 점심약 먹을 것도 챙겨왔다. 너까지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잠시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아주머니. 혹시 저희 엄마 오늘 약 드셨나요? 매일 챙겨 드시고 있던 약이요. 네, 맞아요. 주방 테이블 위에 안 먹은 약봉지 하나가 그대로 있다고요? 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정신없이 준비하고 나오시느라 약 드시는 걸 깜빡하신 것 같은데요? 예비 시모가 먹고 있는 약이 있었는지 예비 아주버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나갔고 예비 시모는 그럴 일 없다면서 잘 챙겨 먹었다고 했지만 예비 시댁에 있던 약봉지는 아침에 먹어야 될 약이 맞았고 그걸 빼먹었다는 걸 예식장이 아수라장 되고 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예비 시모가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 제 옆에 서 있던 예비 신랑한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봤는데 잠시 머뭇거리던 예비 신랑은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놨고 결국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전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편집성 성격 장애라고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광범위한 불신과 의심으로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고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는 가치관이 확고하기 때문에 대화를 시도해도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치료가 쉽지 않은 병이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 상담을 꾸준하게 받아오면서 본래의 성격을 억제하기 위해 성격 장애의 흥분도를 가라앉히는 약을 복용해 왔었는데 하필 결혼식 당일 약 먹는 걸 깜빡하고 집을 나선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모의 돌발 행동이 갑자기 터져 나온 거였고 이 문제로 저희 가족이 피해를 입은 거였어요. 예비 아주버님은 시모의 가방에 있던 약을 급하게 꺼내줘서 먹긴 했지만 이미 저희가 받은 상처는 수습이 안 될 정도였기 때문에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분 중에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예비 시모가 편집성 성격 장애라는 말을 듣자마자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무조건 반대하더군요. 편집성 성격 장애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에게 견디기 힘든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데 특히 환자와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들까지 미치게 만들 정도로 괴롭힌다고 들었습니다. 편집성 성격 장애는 자신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을 하려 해도 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변에 남아나는 가족이 없어질 때까지 괴롭혀서 결국 갈라서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의사소통 자체가 되지 않고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식해 뒤에서 원한을 품어 보복의 계획까지 하기 때문에 예비 신랑과 결혼을 한다 해도 그 끝은 결국 이혼뿐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지인은 대부분의 환자가 상담 치료를 권해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다면서 본인이 그동안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가진 환자와 상담을 해왔었고 치료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의사를 돌팔이 의사로 몰고 갈 정도라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서 함께 듣고 있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번 일의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결국 저희 부모님은 파혼을 결정 내렸습니다. 당황한 예비 신랑은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고 있다가 결혼식 당일 잠깐 깜빡한 것뿐이라면서 2번의 실수는 없을 거라고 했지만 아빠는 결혼을 허락한다 해도 앞으로 똑같은 일이 2번 다시 없을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피해받는 건 원하지 않는다면서 파혼을 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예비 시모가 편집성 성격 장애라는 걸 알게 된 이후 전에 있었던 상황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 남자친구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말수는 적으셨는데 저를 안 좋은 시선과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봤었어요. 그래도 크게 별일은 없었고 상견례 때도 저희 아빠의 회사가 870억 정도 되는 규모라는 말에도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성격장애로 인한 병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저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에 남자친구한테도 실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예비 신랑과의 결혼이 파투가 나게 된 이후 저희 가족은 예식장을 나왔는데 그때 법인 차량에서 내린 직원의 한마디에 예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허옇게 질려 주저앉았고 예비 시모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합병을 하기로 했던 회사와 조율하는 부분에서 저희 아빠의 공장이 외부적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자산 규모도 훨씬 크기 때문에 아빠의 회사가 상대 회사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나게 되었다며 직원분은 아빠에게 곧장 회사로 출발해야 된다고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예비 시모가 모든 상황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에 모두들 앞에서 밝혀지게 되었고 예비 시댁 식구들은 남자친구의 인생까지 망쳐버렸다며 예비 시모를 원망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연기하고 있는 거야. 너는 엄마 말을 믿어야지. 내가 전부 다 들었다니까. 회사가 무너져서 다른 회사에 넘어가게 생겼다고 했었어. 제발 그만 좀 해요. 이미 다 끝났다고요.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못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를 차라리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좋겠어요. 저를 낳아주면 뭐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놨는데 당장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정신병원에 보낸다는 거냐? 나는 그리고 너희 엄마랑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한다. 내가 짊어져야 한다고. 그건 아버지의 이기적인 생각인 거죠.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왜 한 번도 얼굴을 안 비췄는지 아버지도 잘 알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이 사람이 세상 떠날 뻔 했었다고요.
혼자서 상상하고 이 사람이 다른 남자와 바람 피웠다고 의심해서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 알잖아요. 달리는 도로 위로 이 사람을 밀어버린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때 간발의 차로 달리는 차가 피해가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만약 그때 당시 이 사람이 달려는 차와 사고가 났다면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경험할 뻔 했었다고요.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으면 나중에 누구 하나 크게 다치게 될 게 뻔하다고요. 지금도 보세요. 어머니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혼자 의심하고 판단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시라고요. 예식장 앞에서 예비시대 가족들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투고 있었는데 저도 예비 시모가 차라리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비 아주버님이 꺼낸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을 듣게 됐을 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자친구와 만약에 결혼을 했었다면 저도 똑같은 문제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찔했어요. 결국 그날 이후 저와 남자친구는 헤어지게 되었고 파혼으로 인해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친구 측에서 전부 배상 처리를 하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에게는 몇 번이나 다시 전화가 왔었고 저와의 헤어짐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서 괴로워했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나이가 적지도 않은데 연애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걸 원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재력을 가진 집안을 원하는 것도 아닌 안정적인 가정에 인성 바른 그런 남자를 원하셨어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항상 강조하셨죠. 저도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 앞으로 있을 제 미래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아 더 이상의 만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고 한동안 본업에 집중하며 지내왔었는데 1년이 지난 뒤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전 남자친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 지인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잠깐 병문안을 들린 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병원 앞 공원에서 남자친구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그늘진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휠체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에 타고 있던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게 된 순간 저는 경악을 했고 너무 놀라 급하게 뛰어갔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란 전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급하게 휠체어를 돌렸지만 이미 제가 두 눈으로 모든 걸 확인했던 상황이라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게 되었네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휠체어를 잡고 있던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흐느끼셨어요. 그냥 그때 내 아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전부 다 내 잘못이지. 너랑 헤어지고 나서 상당히 힘들어 했었는데 집사람까지 챙겨야 하는 입장이라 내 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었다. 이놈은 자기 엄마 때문에 너와 함께하지 못했다고 매일을 원망했었어. 그렇게 안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 오다가 어느 날 크게 한번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집사람이 자기 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약을 먹어도 크게 소용이 없길래 큰 사고가 날까봐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었어. 병원에서 약이 듣지 않고 점점 더 난폭해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정신병원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었지만 나는 집사람이 병이 있어도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을 끌었고 결국 보는 것처럼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고 나서야 집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어. 전부 내 잘못이야.
의사의 말을 듣고 단호하게 행동했어야 됐는데 집사람이 정신병원에서 혼자 지낼 걸 생각하니 나 또한 너무 힘들었었어.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는 이기적인 생각과 결정으로 인해 잠시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내 아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집사람이 기어코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만 거지. 내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숨어있던 집사람이 골프채를 내둘렀고 무방비 상태였던 내 아들은 뒤통수를 가격당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내 큰 손상을 입어 혼자서는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가 없게 돼버렸지. 내 아들이 의사가 된 것도 자기 엄마 병을 고쳐보겠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내 아니란 생각에 아들의 인생까지 망쳐버리게 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 병원에서는 내 심각한 손상을 입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내 아들한테 기적이 찾아왔으면 좋겠구나. 내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 너무 미안해서 살 수가 없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은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였어요. 온몸에 힘은 빠져 있었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입에서는 계속해서 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조금 더 일찍 서둘러 조치를 취했다면 그 사람은 지금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을 텐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는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네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휘두른 골프채에 후두부를 가격당했다는데 만약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었고 어떠한 이유로 저를 의심해서 만약 저에게 피해가 왔었다면 남자친구가 앉아있던 휠체어에는 제가 앉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아찔했어요. 남자친구 아버지의 미련한 행동 하나로 가족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네요.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 안타깝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식날 예비시모가 갑자기 난리를 쳤던 그때를 되돌아보면 저에게도 큰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넘어갔던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 사람한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저를 통해 듣게 됐을 때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결혼 안 하길 천만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일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빨리 회복이 돼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몸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적이 찾아와 의사 생활을 했으면 좋겠네요. 만약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주위에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최대한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사람마다 병적 증세가 다르긴 하겠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가족처럼 불행을 경험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평창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겪기 마련이지만 최근에 저희 부부에게 닥쳐온 일은 너무 큰 아픔을 안겨주고 말았네요. 한동안 조용했던 집안에 폭풍이 불어온 건 다름 아닌 저에게 늦은 임신 소식이 찾아오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온 임신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일 정도로 여유가 생겼는데 또다시 육아를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눈앞이 캄캄했죠.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라 양가 집안 모두 놀란 상태였어요. 남편은 셋째는 무조건 아들이라며 집안의 경사라고
하루빨리 뱃속의 아이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아들, 딸 상관하지 않으셨지만 내심 아들을 기대하시는 눈빛이었어요. 저도 아들을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임신한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날인 만큼 시댁 집안에 한데 모여 시모가 해주신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받으면서 오래간만에 즐거운 대화를 주고받으며 집안에는 활기가 넘치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한 지 5년 차가 넘어가는 동서가 저를 바라보며 갑자기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며 동서에게 집중이 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여자로 태어나 모든 걸 다 누리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임신이 잘 돼서 나중엔 넷째, 다섯째도 보시겠는데요? 임신을 왜 하시는 건지 저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어차피 다 키워놓으면 자기 살 길 찾아 떠나가 버리는데 내 인생 다 바쳐서 키우면 뭐해요? 임신하면서 불러온 배는 다 늘어나서 살도 트고 좋았던 몸 그대로 다시 돌아올 수도 없잖아요. 이런 거 보면 남자와 여자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남자는 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자는 한번 임신해서 출산하면 누가 봐도 아줌마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임신을 하는 건 하나뿐인 인생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같아요. 동서, 그건 동서 생각이지. 동서가 대신 아이를 낳아줄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아이 가질 계획은 조금도 없으면서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충고를 할 필요가 있어? 나는 가족을 꾸리는 게 결혼의 목표였지만 동서는 서방님이랑 둘이서만 사는 걸 원하고 있잖아? 아이를 가지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야. 임신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내 몸이 비록 망가지지만 또 다른 생명체가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아?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나중에 동서도 마음이 변해서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땐 나를 이해할 수 있겠지. 모성애는 임신을 하게 되면서부터 생기거든. 저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들고 바쁜데 아이를 가질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모성애를 꼭 느낄 필요는 없잖아요. 요즘에 출산율이 저조한데요. 그만큼 자식을 키우기 힘든 환경이고 태어나봤자 이 험난한 세상에서 고생만 추구를 할 텐데 차라리 그런 삶을 안겨줄 거라면 그냥 지금처럼 즐기면서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너는 어차피 임신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으면서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선 사람 마음 안 좋게 만들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밥이나 더 먹던지. 다 먹었으면 가서 과일이나 좀 내오든지 해라. 눈치가 왜 이렇게 없는 거니? 동서의 생각 없는 한마디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본인이 임신 안 하면 그만인 거지 왜 제 앞에서 굳이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남편도 기분이 많이 상해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동생 또한 저희 부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지만 동서는 억울하다는 듯 혼자 흥분해서는 쓸데없는 말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었어요. 분위기 좀 봐가면서 말을 가려하면 좋은데 필터를 조금도 거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입 밖으로 내뱉는 말들 때문에 결국 시부는 들고 계셨던 숟가락을 강하게 식탁으로 내려치면서 동서 보고 그만하라는 행동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입을 닫은 동서는 과일을 내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네요.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시부의 행동이 동서에겐 상처였고 그 화가 저에게 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 가려 했지만 이미 동서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결국 서둘러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시모는 한동안 함께 모이는 건 자제하자며 저보고 몸 관리 잘하라면서 최대한 좋은 생각만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며 동서가 한 말에 대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임신한 상태라 동서에게 들었던 말들은 하루빨리 잊으려 노력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는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조만간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동서가 결혼을 하고 가족 모임이 저희 집에서 한 번 있었는데 그때 한 번 하고 저희 집에서 모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남편과 얘기해보고 다시 연락 주겠다며 전화를 끊은 뒤 저녁에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당연히 안 되지. 저번에 생각 없이 막말을 뱉어댔을 때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지금 기분 상태로는 재수 씨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내 동생도 그때 당시 많이 당황했었는지 나한테 전화와서 대신 미안하다고까지 했다니까. 아무리 가족끼리 편한 사이라고 해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건데 재수 씨는 타인이 상처를 받든 말든 생각 없이 행동하는데 어차피 와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게 뻔하니까 나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얘기하기 곤란하면 내가 동생한테 전화할 테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당신도 나랑 같은 생각인 거지?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데. 남편은 동서가 놀러 오고 싶다는 말에 경기를 일으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절대 오지 말게 하라며 난리를 치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길래 같은 마음이라고 제 의견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시동생에게 전화해서는 임신 중이라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다며 나중에 얼굴 보자고 대신 전달을 해 주었네요. 그렇게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동서는 저희가 거부 의사를 나타내자 많이 서운했는지 곧바로 저에게 전화를 해선 쉬지 않고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해요. 솔직히 형님이 셋째를 가진 거에 대해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뿐인데 왜 저랑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형님도 아이를 계획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임신이 된 거잖아. 그럼 받아들이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누구는 임신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고. 동서야 어차피 아이를 가질 계획이 애초부터 없었으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도 않았겠지만 우리는 좀 다르거든. 계획은 둘째까지였지만 셋째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그런데 나이가 있다 보니 마음을 접게 되었던 것뿐이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전부 다르잖아? 동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때론 누군가에겐 동서의 한마디가 타인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내가 아무래도 임신 초기고 적지 않은 나이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모두가 예민해져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얼굴 보는 걸로 하자. 솔직히 저도 형님 얼굴 별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이 하도 난리를 치셔서 억지로 사과 좀 하려고 얼굴 좀 보려 했던 것뿐이에요. 저는 뭐 진심이었는 줄 알아요? 임신 한 번 한 거 가지고 다들 엄청 오버들 하시는 것 같네요. 동서는 자기가 먼저 전화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에 많이 서운했는지 불만을 털어놓았고 마지막에 막말을 뱉은 다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곧장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동서 또한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동안 만나지 않는 게 모두에게 좋을 거라며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동서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서는 저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가 집안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는지 병원에 실려 가셨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별로 보고 싶지 않았던 동서와 마주하고 말았죠. 아무 말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던 동서의 얼굴에는 심술이 가득해 보였고 병원에 별로 오고 싶지 않았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들 바쁠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온 거야?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만들 들어가라. 아버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지. 하필 혼자서 등을 가르시겠다고 사다리를 올라가셔서 큰일을 만드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러게 말이다.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불이 켜지지 않는 게 하도 답답해서 혼자 갈아보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됐지 뭐니.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지.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얼굴 봤으니 어서 들어가 봐. 제가 언제 한 번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요. 어머님이 하도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시고 조금도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요. 연세도 있으셔서 한 번 다치신 건 쉽게 낫지 않는데 괜히 이것 때문에 며느리들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쉬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며느리들도 눈치 보게 되고 하고 싶지 않은 노동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최대한 조용히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만 가만히 계셔도 저희도 쓸데없이 노동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이지만 어떻게 보면 손님이라고요. 그럼 그만큼 대접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아버님도 이번 기회에 어머님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하세요. 동서는 또다시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뱉어대기 시작했고 시모는 동서를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동서 혼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그만 좀 하라며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시동생의 팔을 뿌리치면서 이번 기회에 못했던 말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쉬지 않고 막말을 퍼부어대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는 참고 또 참았던 감정을 터트리고 마셨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분위기에 파악 못하는 거야? 시부모가 친구도 아니고 말을 가려서 해야지. 환자인 너희 시어머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이럴 거면 앞으로 오지 마라. 너한테 괜한 말 듣고 싶지 않고 이 문제로 가족끼리 싸우고 싶지도 않다. 아버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솔직히 형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걸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하면 입을 왜 달고 살겠어요? 저는 그런 걸 속으로 담아두고 사는 성격이 못 돼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소가리를 많이 했는지 알아요? 그래도 어머님은 환자시잖아. 그럼 일단 어머님 마음부터 헤아려 드리고 하고 싶은 말도 최대한 순화시켜서 감정 상하지 않게 정리하면 되는 건데 내가 봤을 때 동서는 일부러 타인이 상처받게끔 더 안 좋게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가족일수록 서로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아버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건 동서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동서한테 뭐라고 하는 건
동서가 실수를 인지하고 나중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동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좋겠어. 다들 착한 병이 도지셨어요? 제가 무슨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건데요. 걱정돼서 여기까지 와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셔야죠. 동서는 제가 좋게 말하고 있는데도 거침없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리 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던 동서가 어느 순간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상태였죠. 결국 병실에서 시부의 큰 소리가 몇 번이나 더 있게 되자 동서도 점점 더 붉어진 얼굴로 시부에게 대들었고, 동서는 시모가 평생 동안 누워만 계시면 좋겠다는 막말을 끝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생은 중간에 껴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부에게 고개만 떨군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시동생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동서의 교육 좀 똑바로 시켜야 되겠다며 시동생한테 화가 돌아가고 말았어요. 남편은 이미 포기한 듯한 얼굴이었고 변해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던 동서와 계속해서 결혼을 이어나갈 거냐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집안이 무너질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동서의 입 좀 단속하라고 남편도 동서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꺼내게 되었고, 시동생은 집으로 돌아가서 동서가 앞으로 조심하게 입단속 시키겠다며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제가 봤을 때 동서 내외는 위기가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동생의 얼굴은 그늘이 가득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가 하는 걱정에 대해 의논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에 빠져 있었죠. 사람은 안 변한다고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동서가 받아들이지 않고 시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웃으며 지낼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셨던 시모는 퇴원을 하셨고, 사고가 난 이후 시모는 최대한 몸조심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시모는 마음 같아선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지만 몸이 온전치 않아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다며 저에게 항상 미안해 하셨네요. 언제나 저를 아껴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시모에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한동안 동서내외가 시댁에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어서 가족 모두 평화롭게 재정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저도 모르게 동서와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다시 만나게 된다면 분명 상처되는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 괜히 꺼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는 날이 찾아오게 되었죠. 명절날 동서내외가 제일 늦게 시댁에 왔는데 얼굴 표정이 정말 오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왔다는 얼굴을 하고 억지로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가라앉았지만 시동생이 밝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안쓰럽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게 하려고 웃으면서 동서내외를 맞아주었고, 그래도 명절인 만큼 서로 이해하며 조금씩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정말 다행이었던 건 그날만큼은 서로가 상처를 받을 일도 없었고 최대한 입조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서내외가 서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동서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다시는 안 좋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시모는 전날에 무리를 좀 하셨는지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들 위주로 알아서 차려 먹으라며 시모는 자리에 누우셨고, 동서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준비하고 있는 음식을 봤는데 시모가 만들어 두신 음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에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저를 보며 밝게 웃으면서 솜씨는 없지만 저를 위해 음식 하나는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열심히 동그랑땡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시모가 만들어두신 동그랑땡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동서의 정성에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아침상을 차려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동서가 만든 음식을 제 앞으로 밀어주더라고요. 저만 먹어야 한다며 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한껏 기대에 부푼 얼굴로 제가 서둘러 동서의 음식을 먹어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입을 먹었는데 뭔가 입안에서 퍼지는 냄새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동서의 표정이 너무 밝아서 차마 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그런 말 했다가 좋았던 분위기 망칠 것 같아 힘들게 씹어 삼키게 되었고, 동서에게 맛있게 만들었다며 한껏 기분을 올려주었네요. 그런데 하필 제가 맛있다는 말을 한마디 한 순간 남편이 옆에서 동서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하나 들어 입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급하게 화장실로 가더니 먹었던 음식을 쏟아내었고 사색이 된 얼굴로 방금 제가 먹은 건 상한 거 아니냐며 동그랑땡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며 남편은 동서를 무섭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줄지어 시동생과 시부 또한 동그랑땡을 한 입 베어 물더니 곧바로 뱉어 버리셨네요. 가족 모두 저를 바라보면서 이미 삼켜버린 동그랑땡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재수씨, 이거 어디서 난 음식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상한 거라고요. 본인이 직접 먹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식탁 위로 올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식중독에 걸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이건 뭐야? 동그랑땡 마트에서 파는 냉동식품이었던 거야? 여기 포장지를 보니까 날짜가 4년이나 지난 거잖아? 동서, 이런 건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만들면 어떡해? 유통기한이 지난 거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알고 있었는데요? 형님이 워낙 음식에 대한 욕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그동안 처분하지 못했던 냉동식품들 전부 다 가지고 왔죠. 형님은 무식하셔서 입에만 들어갈 수 있는 음식이라면 뭐든 맛있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는데 저를 보면서 맛있다고 하시길래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덕분에 폐기 처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은 워낙 소화가 잘 되셔서 식중독 걸릴 일은 없지 않아요? 배고프실 텐데 어서 드세요. 제 성의를 무시하시면 안 되죠. 이거 만들어 드리려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설쳤는데 맛있게 먹어줄 수 있는 거죠? 너 지금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난 걸 들고 와선 내 주방에서 요리를 했다는 거야? 너한테 누가 요리하라고 시켰니? 왜 쓸데없는 짓을 저질러서 일을 크게 만들어? 얘 큰애야, 너는 당장 근처에 병원 여러 곳을 찾아봐서 큰 며느리 데리고 다녀오도록 해라. 임신한 몸인데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큰일 나는 줄 알아? 뱃속의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어머, 그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진작 알았으면 가져오지도 않았죠.
그런데 상한 음식 먹어도 유산이 돼요?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형님이야. 어차피 먹는 양도 엄청 많으셔서 동그랑땡 하나 먹었다고 큰일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걸로 너무 호들갑 떠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음식들을 더 많이 먹어서 상한 음식을 중화시키면 될 것 같은데? 병원 가시지 말고 그냥 식사하세요. 괜히 왔다 갔다 힘들잖아요? 동서,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임신을 해서 시부모님 사랑 한 몸에 받고 있으니까 그게 질투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내가 무식해서 음식에 물불 안 가린다고? 어떻게 손윗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 동서가 만든 음식 똑같이 한번 먹어봐. 저는 동서가 만든 음식을 하나 집어서 건네주자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강하게 내려쳤고 집안의 분위기는 또다시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동서는 시댁에서 내쫓기게 되는 안 좋은 상황까지 오고 말았어요. 동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시댁에서 내쫓겼다는 이유 하나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시동생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그만 좀 하라며 동서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동서는 시동생에게 뺨을 허용하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동생 입에서 동서와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시동생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동서는 멀리 사라져버린 시동생을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고 분노한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자 시모는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동서의 얼굴에 소금 한 바가지를 뿌려버렸고 다시는 시모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온전치 않은 몸으로 동서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동서와 시동생의 관계는 깨지게 되면서 이혼 얘기까지 주고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동서는 더 이상 저희 가족이 아니었고 두 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상한 음식을 먹었지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정상이라는 걸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에 시동생은 동서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려하며 정리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지만 동서의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시동생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었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걸 표현했지만 시동생은 이미 동서에게 더 이상의 미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서의 행동은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태였죠. 결국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되면서 끝내 이혼은 성립이 되었고 시동생과 동서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번 다시 동서와는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동서와 마주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출산이 거의 다가온 상황 속에 친구가 얼굴 한번 보자고 하길래 간단하게 저녁 한 끼 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약속한 시간보다 제가 좀 일찍 도착을 한 터라 친구의 회사를 구경하고 있었고 앉아있는 게 힘이 들어 천천히 걷고 있는데 누군가와 순간적으로 강하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너무 놀라서 저와 부딪힌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되었는데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동서였습니다. 어머,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던 형님이
왜 여기 있는 거죠? 이참에 아주 잘 됐네요. 오늘 공개 채용 합격자 발표 날이었는데 하필 저는 탈락을 했거든요. 기분도 좋지 않은데 이런 곳에서 형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 정말 몰랐네요. 매사에 착한 척만 하시던 형님이 저는 정말 꼴보기가 싫었어요. 항상 모든 관심은 형님만 받고 있었잖아요. 그게 왜 내 잘못인 거야? 시부모님께서는 동서를 정말 많이 아끼고 계셨다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전부 동서가 생각 없이 행동한 것들이 문제가 된 거잖아. 이제 와서 그런 거 따지면 뭐 하겠어? 어차피 이제 우리는 가족이 아닌걸. 항상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보면 그 주위에는 꼭 형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그때 형님한테 주었던 유통기한 지난 동그랑땡 있잖아요. 그거 형님이 유산되길 바라는 마음에 준 거예요. 식중독이 심하면 유산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노린 거였는데 모르셨죠? 제가 굳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뭐하러 만들겠어요. 형님은 제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요. 저기요, 방금 제 친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일부러 유산을 시키려고 상한 음식을 먹였다고요? 방금 저희 회사에 공개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탈락하신 분 맞으시죠? 과장님, 이분은 추가 합격에서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산부인 제 친구와 나누는 대화를 들었는데요. 저희 회사에 안 좋은 영향만 줄 것 같은 사람이네요. 추가 합격이요? 방금 그 말 진짜예요? 제가 추가 합격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왜 제의를 시킨다는 거죠? 저는 잘못이 없는데요. 저와 만나려고 약속을 잡았던 친구는 회사의 공개 채용 현장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기 위해 심사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의 회사에 동서가 추가 합격이 발표되어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저와 나누는 대화를 뒤에서 전부 듣고 있었고 가족들만 알고 있었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동서는 추가 합격의 제외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고 꼭 회사에 채용이 되고 싶다며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망치고 싶지 않다고 저보고 친구에게 좋게 얘기해달라며 눈물까지 보이고 있었네요. 하지만 이미 저도 많은 상처를 받은 상태였고 동서가 상한 음식을 저에게 준 충격적인 이유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용서해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결국 동서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땅을 치며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동서는 저에 대한 모든 걸 질투하고 있었어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제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있었고 그런 질투가 결국 자신의 인생까지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네요. 이번 계기를 통해 앞으로 동서가 많은 것들을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무사히 출산을 했고요. 잘생긴 아들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에게 언제나 많은 축복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